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20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다의 정규 방송 20번째 시간이에요. 와. 네. 왜 형님 심드렁한 반응. 네. 번외편까지 합하면 총 23회를 진행했고요. 생각해보니까 이렇다를 시작한 지 반년이 됐어요. 반년 늙었어. 유프로님 어떠세요? 감회가? 예, 한 해 한 해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는데 벌써 뭐 6개월이 지났을 거라고는 또 느낌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못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생전에 이게 한 번 본 적도 없는 이 숭이님이 갑자기 슈퍼바이저님을 만나겠다고 연구소에 쳐들어와서 다짜고짜 이 팟빵을 하자고 방방 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얼떨결에 이렇게 얽혀갖고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예. 제가 또 쳐들어오긴 언제 쳐들어왔죠? 그냥 연구소에 내방을 한 거예요. 약속 없이 왔으면 쳐들어온 거지 이게 뭐예요? 아니도 찾아서 쳐들어왔다고 좀 억울하네요. 그렇죠. 뭐 어떻게 시작했냐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뭘 했냐가 중요한 거고요.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뭐 이거 평생 할 거 아니면은 어떻게 의미를 남기는가 또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평생 해야죠. 평생 해야죠. 평생 그러실 하잖아요. 마무리를 하다니요. 형은 빠지세요. 형은 빠지세요. 아유 그러시구나. 네, 어쨌든 오늘은 20번째 이렇다인데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녹음하고 있을 때 그때가 금요일 10시에 녹음할 때 이른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마침 그때 아침에 그날 당일 TV 생방송을 유프로님께서 출연 중이셨어요. 근데 중간 개표 결과가 브렉시트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를 나눴던 예, 적이 그랬었죠. 있는데 근데 진짜 덜컥 브렉시트가 돼버렸네요. 돼버렸어요. 이게 네. EU를 엑시트한 건데 네. 그리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네네.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진짜 많은 주장과 분석 기사들이 막 쏟아졌는데요. 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영국과 유럽에 관심이 많아? 그래요. 우리나라 언론 평소 하나도 안 쓰다가 말이야 갑자기. 네. 네. 아무래도 이 사건 하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건 하나는. 근데 전 유럽에 갖는 의미와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브렉시트를 한번 다뤘지만요. 이제 브렉시트가 결정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한번 주제로 삼았습니다. 브렉시트의 의미와 유럽의 미래라는 주제로요. 그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에 브렉시트를 다룰 때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네. 이번에는 정치, 경제, 사회를 포괄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이게 텔레비전을 보니까 마치 영국이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한 것처럼 그렇죠. 그 비정상회담이라고 어느 종합 편성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영국인이 나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영국 국민의 그 민주적인 의사 표현인데, 근데 우리들도 신문을 보면은 영국이 못할 짓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왜 탈퇴하게 되었던가 하는 걸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브렉시트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잖아요. 브렉시트를 반대한 노동당 하원 그 하원 이름이 뭐였죠? 콕스. 콕스. 존 콕스. 네, 존 콕스 의원이 네. 극우주의자의 총탄에 맞아서 쓰러졌잖아요. 네. 솔직히 저는 이걸로 브렉시트는 물 건너 갔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런 사건 하나 일어나면 여론이 확 뒤바뀌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좀 어떤 반대 흐름이 막 이렇게 들끓는데 네. 영국은 또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야,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영국의 EU 탈퇴로 결론이 났다면 그만큼 브렉시트를 끌리는 민심이 컸다는 의미 같은데요. 바로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브리메인, 그러니까 EU에 남겠다고 투표를 했는지, 누가 브렉시트, EU에서 나가겠다고 투표했는지, 일단 그 국민투표에서 나타난 주요 그 민심의 성향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찬희 쌤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말이죠. 예컨대 스코틀랜드가 62%가 잔류를 결정했어요. 신문에서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잔류를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38%는 반대한 거 아니에요. 브렉시트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 어떤 계급의 과반수가 그렇다. 경향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도매급으로 그냥 그것은 다 그렇다. 이렇게는 이제 정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일단 좀 분명히 하고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첫 번째로 금융 중심지인 런던은 잔류, 리메인 하겠다고 선택한 반면에 전통적인 공업 중심지인 지방 도시들은 주로 탈퇴가 많았습니다. 런던은 59.93%가 EU 잔류에 표를 던졌어요.
자, 두 번째로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은 잔류가 압도적이었던 반면에 저학력의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은 탈퇴 지지자가 많았습니다. 승희님, 네. 이번에 그 잉글랜드 네네. EU 잔류 투표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도시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아, 뭐 이게 학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학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글쎄요. 어딜까요? 영국에서 네. 가장 유명한 대학이 유명한 뭐예요? 옥스포드. 또. 캠브리지. 맞습니다. 빙고. 네, 네. 예.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는 케임브리지시가 네. 잔류가 무려 73.8%. 아, 예, 옥스퍼드 대학이 있는 옥스퍼드시가 네. 70.3%. 압도적이네요. 예, 잉글랜드 내에서 잔류 음. 비율의 1등,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고학력자들은 잔류를 선호했다는 겁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네. 청년층, 예, 젊은 세대는 잔류, 노년층이나 장년층은 탈퇴를 주로 선택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잔류, 웨일스와 잉글랜드는 런던을 제외하고는 탈퇴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음. 런던은 잔류를 선택한 반면에 그 지방 공업 도시들은 탈퇴를 선택했는데요. 슈퍼바이저님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뭐 런던은 아시다시피 유럽 금융 중심지죠. 네. 그리고 사실은 대처 개혁 이후 영국 경제가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요. 사람은 없어지는데 금융이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 통합 이후 런던을 중심으로 한 금융 산업이 쭉쭉 성장했죠. 네. 사실 영국의 주력 산업입니다. 통합의 최대 수혜 세력이 금융 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전 유럽으로 상대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런던의 금융가 이게 당연히 잔류를 선택하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만약에 브렉시트를 하게 된다. 뭐 신문에도 많이 보도된 얘기지만 런던이 유럽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 입주해 있는 뭐 입주란 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살고 있는 그 금융 자본들 거기서 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브렉시트에 반대표를 던진 건 너무나 분명하죠. 하지만 결국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으니까 런던 또는 런던 소재의 금융 산업에 패배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런던 또는 금융 산업의 나홀로 번영 그리고 산업을 희생한 대가로 금융만 성장한 영국식 경제 모델이 비극적 결말에 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통적 공업 지역에서 EU 탈퇴를 찬성했다. 근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예, 사실 그 점이 이번 투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찬이스님이 투표 성향을 정리할 때 두 번째로 언급한 것 고학력은 잔류, 저학력은 탈퇴를 선호한 것과도 이제 맥락이 이어져 있는데요. 영국의 전통적 제조업은 유럽연합의 경제 통합이 가속화된 지난 30년 동안 쇠락을 거듭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본격적인 경제 통합은 사실 1992년 마스트리트 조약의 체결 때부터인데요. 맞죠.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는 동유럽으로 EU가 확장됐고요. 이 기간 동안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따라서 상품 시장, 노동 시장, 자본 시장이 급속히 통합이 되었는데요. 네. 이때 영국의 제조업이 탈산업화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공장이 망하거나 다른 데로 이전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 1990년에 500만 명을 상회했던 제조업 고용이 2011년에는 25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반토막 이해가 합니다.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화와 함께 유럽 통합이 가속되면서 영국의 전통적 제조업은 동유럽을 생산 기지로 하는 독일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 거죠. 그렇죠. 독일은 중부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동유럽과 거의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유럽을 생산 기지로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거나 또 세계가 진행되면서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영국 산업들이 또 해외로 이전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적으로 탈산업화, 달리 말하면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면서 전통적 노동자 계층의 경제 사정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학력자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런던 중심의 금융산업에 주로 고용이 되면서 유럽 통합의 수혜를 입었던 거죠. 이걸 이제 통계치로 보면 확실히 드러났는데요. 예,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EU 잔류가 58%로 나왔어요. 굉장히 높죠. 근데 제조업 지대에서는 브렉시트, EU를 나가자 86%로 나왔어요. 거의 압도적입니다. 예. 또 하나 의미 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 잘 알다시피 영국 노동당은 브렉시트에 반대했잖아요.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럼 이제 노동당 지지자가 많은 곳에는 잔류가 좀 많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논리적으로 보면 네. 요크셔의 셰필드라는 곳이 있어요. 네. 전통적인 강철, 석탄으로 유명한 공업지대고요. 또 이제 셰필드 대학이 있듯이 학생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노동당 텃밭인데 국민투표 이전의 여론조사에는 59.5%가 잔류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51%가 탈퇴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당의 전통적 지지자군 중에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이게 이번에 투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 노동자들이 브렉시트 찬성한 건 굉장히 뭐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 공동화 이것은 일자리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구조적 원인일 거고요. 근데 이번 브렉시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주민 문제였어요. 사실 2004년에 동유럽이 전부 다 유럽 연합에 들어오게 되면서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다 영국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산업 예비군인 거고요. 영국 노동시장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미숙련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노동시장 사정은 더 나빠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임금은 더 떨어지고 처지가 열악해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공업도시라든지 저항력자 이 사람들이 당연히 브렉시트 쪽으로 솔깃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굉장히 많은데요. 통계 하나만 좀 더 소개할게요. 소득 수준이 높은 69개 지역을 조사했더니 EU 잔류가 65%로 압도적으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연 소득이 23,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아마 3천만 원 조금 넘죠. 연 소득이 23,000파운드 이하인 저소득 지역 309곳을 조사했더니 브렉시트 지지가 77%였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투 네이션스, 영국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진 겁니다. 이번에 사실. 네, 집값에 따른 지지도 추이를 분석한 통계도 있는데요. 평균 집값이 28만 2천 파운드, 우리나라 뭐 3억 5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8만 2천 파운드 이상의 지역에서는 EU 잔류가 72%. 그 값이 안 되는, 집값이 그게 안 되는 지역에서는 브렉시트가 79%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브렉시트 투표는 영국 사회에 선명히 아로새겨져 있는 분열, 네. 유럽 통합과 세계화 이후에 점점 첨예화된 이 빈부 대립의 양상이 뚜렷이 보여지고 있다. 이것이 그렇죠. 이제 예. 투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지방의 공업 중심지에서 저항력층과 상대적 빈곤층에서 브렉시트 찬성이 많이 나온 건 그러니까 유럽 통합 이후의 세계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처지가 계속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네네. 그에 반해서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서 지위가 확고해진 런던 같은 그런 금융 중심 지역에서는 브리메인 그러니까 즉 잔류를 하자 하는 그 지지가 더 높았다. 그럼 한마디로 브렉시트는 세계화에 대한 노동자층, 저소득층의 반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을 보면은 영국이 대영 제국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네. 이번에 탈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단결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볼 문제인데 그 세 번째 투표 성향 중에 노인층과 나이 든 장년층의 브렉시트 지지가 높았다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일반적으로 노년층은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성향이 사실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영국의 노인들은 사실 연금 수혜층입니다. 21세기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의 연금 생활자의 소득이 25세 미만의 청년층 소득보다 높아졌어요. 네, 연금,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제 비정규직으로 네. 저임금으로 계속 내몰리고, 그죠? 노인들의 연금 수혜는 계속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거기다가 보수당 정부는 노인의 표를 얻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하면서 실업급여나 육아지원 이런 건 다 축소하면서도 노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을 계속 제공해왔어요. 대표적으로 노인들한테는 4% 확정금리 금융상품이 있답니다. 오, 근데 지금 그 제로금리 시대에 영국의 시장금리는 0.7%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진짜 굉장히 수가 많고 보수당의 텃밭이니까 관리해 온 거죠. 이렇게 이제 대우를 잘 받고 있던 노년층은 그럼 왜 브렉시트에 투표를 했느냐? 네. 네, 첫 번째 밀려드는 이주자에 대한 반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자들이 자꾸 이렇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몰려오다 보면 연금 등 사회보장 지원이 고갈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가장 컸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노인들이 자기 보따리를 챙기는 거죠. 예. 또한 잉글랜드의 노인층은
잉글랜드의 주권이 브리셀의 EU 권력에 의해서 제약받는 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U에 속해 있을수록 EU한테 주는 거, 보조금 주는 거 맞는데 받는 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다고 보고요. 한마디로 노인층은 지금 상황에 대한 변화를 원해서라기보다는 유럽 통합 상황이 지속되면서 원치 않는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 테러범이 얘기했듯이 잉글랜드 퍼스트 가장 잘 먹혀든 층이 노인층이 아닌가. 브리튼 퍼스트 아니에요? 걔는 브리튼 퍼스트라고 했고요. 이건 제가 잉글랜드 퍼스트로 바꿔봤습니다. 네. 아 그러면 브렉시트 지지 세력 내부도 복잡하네요. 네네.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청년층에서는 잔류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통계를 보니까 18에서 24세는 73%, 와. 25세에서 34세는 62% 이렇게 잔류를 선택했거든요. 네네. 물론 청년층도 금수저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잔류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2014년에 네.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네. 24세 이하 유럽 청년에게 질문을 던졌던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여론조사 내용이 뭔가 하면 EU가 당신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던진 거죠. 1위가 뭐였을까요? 이유요? EU. EU가 너희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What does EU mean to you? 이렇게 아, 물었답니다. 뭐 자유? 이런? 아 맞습니다. 거의 맞췄어요. 거의 자유로운 이동이었답니다. 비자도 필요 없고 그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려 60%가 넘었답니다. EU는 네. 나에게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로, 평화 이런 순이었는데요. 네. 물론 청년층의 빈곤도 장년층만큼이나 고통스럽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교육, 의료 등 가족의 생계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장년층에 비해서는 경제적 압박감은 약간 좀 덜한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싶습니다. 뭐 브렉시트 지지 세력뿐만 아니라 잔류파의 내부 사정도 단순하지 네,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로 이게 막 설명하려고 그러는 언론들이 너무 많은데요. 좀 다각도로 좀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잔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스코틀랜드에서 62%가 잔류를 선택했고요. 북아일랜드에서는 55.8%네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네. 사실 지난번 독립투표가 부결된 거 스코틀랜드에서 그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결된 거죠. 그리고 이 배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런던과 스코틀랜드를 딱 비교하자 그러면 런던은 이주민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보고 있는 지역이고요. 스코틀랜드는 이주민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도 피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의 패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차라리 EU라는 우산을 쓰고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이게 배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잉글랜드 패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기는 싫다. 그렇죠. 그게 이제 탈퇴를 반대했던 이유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이주민이 없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브렉시트 국민 투표의 표심에서 나타난 영국 내부의 분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문제의 핵심에는 유럽의 통합 세계화 바로 이 문제가 놓여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 브렉시트 결정은 거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 국가로 돌아가자, 유럽 통합 이전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건 거죠. 근데 좋아요. 그러면 유럽 통합과 세계화가 문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국민 국가로 돌아가는 게 과연 올바른 문제 해결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과연 브렉시트로 이런 어떤 대안이 생기나요? 일단 저는 대안을 찾아서 탈퇴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의 통합, 기존의 30년 동안 이루어졌던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의 유럽 통합은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유럽 통합은 하나의 선으로만 다가왔거든요. 공동 번영의 길이다. 사회적 유럽을 건설하면서 더욱 번영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EU 바깥에 나가는 것은 공면이다. 이렇게 선악의 구도로 EU 통합을 갖다 선전해온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실제적인 사회정치적 내용을 따져보자라고 이야기했다는 데서 이번 국민투표에서의 반대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통합이 되기 이전 1950년대와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는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체제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삶을 누려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들이 전혀 대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유럽 통합은 선이고
유럽에서 나가는 건 악이다. 이런 선악의 구도로 얘기하는 게 틀렸다라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저도 식으로 충분히 유럽 통합들이 계속 선동해 그렇죠. 왔죠, 그건 사실은. 충분히 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뭐 나가는 게 선악 구도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하고 또 나가는 게 거꾸로 선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아니냐 바뀌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긴축, 복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아니건 바뀐 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핵심이라 그러면 유럽 통합의 경우에도 어떤 유럽인가가 이를 빼고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현재 유럽 연합에도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좋은 제도들은 있습니다. EU 시민이기만 하면 자녀가 어디 살든 자녀 복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든지 사실은 이것을 영국이 지난번에 총리가 유럽 연합이랑 협상해서 7년 동안 안 7년 동안 안 주기로. 주기로 한 거죠.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든지 CO2 20% 감축하자든지 진보적인 정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즉 유럽 통합이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걸 더 많이 하느냐 그리고 현재 유럽 그 브뤼셀의 관료정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이런 걸 어떻게 견제하느냐 이런 게 남아 있는 문제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럽 통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근본적인 기조가 잘못되어 있다. 그 근본적인 기조가 잘못된 걸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유로존은 자본과 노동의 자유화를 촉진한 기구가 돼서 사실은 금융자본의 안식처, 신자유주의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통합의 삼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피넬리 주장을 저는 지금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탈리아 레지스탕스 지도자죠. 맞습니다. 네. 이태리 레지스탕스 지도자고 당시에 이제 1941년에 구금대에 있었죠. 그 섬 이름이 뭐죠? 벤토테네라는 그 섬에 있는 형무소죠. 이렇다 네. 이회인가 뭐 예, 이런 했었죠. 나왔었죠. 예. 예. 이 벤토테네에서 벤토테네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그 선언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즉 유럽 인민 전체의 금융과 생산에 대한 통제라든지 그리고 사람 개별적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본수급을 줘라. 복지는 자선의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초 없이 유럽을 통합할 때 그것이 사회적 유럽이 될 수 있겠느냐 사실은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좀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다. 화폐 통합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굉장히 어려운 길들이 통합파 입장에서 남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의제, 즉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계속 해야 되느냐, 긴축 정책은 옳은가, 사회주의 유럽을 만들려고 그럴 때 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의제는 다 빠져버리고 브렉시트냐 브리메인이냐는 식의 대립항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사실 극우가 원하는 거죠. 이 프레임에 사실은 중도 우파, 중도 좌파 그리고 심지어는 노동당 제레미 코빈까지 다 빨려 들어갔다. 프레임 전쟁에서 이미 좀 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28개국이 경제적 격차가 크게 난단 말이죠. 이러한 조건에서 상품, 자본, 노동을 자유롭게 하는 기본 기조를 유지하는 유럽 통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넬리가 생각했던 이상주의적인 여러 정책들이 를 실현하는 것과는 충돌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로서는 브렉시트가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분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유프로님께서는 유럽 통합이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일단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슈퍼바이저님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그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이랑 좀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싶거든요. 코빈도 원래 EU를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브렉시트는 또 반대를 했거든요. EU도 싫지만 브렉시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당의 당론이 브렉시트 반대지만 코빈은 브렉시트 반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맥락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레미 코빈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비슷한 입장인지 아닌지는 뭐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브렉시트가 네. 지금의 현재의 신자유주의 동맹에 대한 파괴 시그널이다, 파행이다 이건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게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브렉시트를 하자는 사람들 그다음 브렉시트 이후 자유무역 협정 맺고 이런 과정 전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레미 코빈도 결국 마지막 2주일은 브리메인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투표에 졌고 브렉시트 후폭풍으로 가장 공경에 처한 사람이 됐고 결국
지금 노동당 안에서는 과거의 우파들이 다 섀도우 캐비넷에서 철수하고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라는 결과가 나온 건 다 코빈 때문이고 또 노동자들한테 지지를 잃은 것도 코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지를 그동안 잃어온 것은 블레어의 소위 제3위기 이후에 신노동당이 지지를 잃어온 거고 코빈이 이것을 다시 활력을 되찾으려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빈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브렉시트냐 브리메인이냐는 프레임에 그대로 말려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긴축이냐 아니냐, 긴축이냐 사회적 유럽이냐 이런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이 프레임에 말려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브렉시트가 부결되면은 쌤쌤인 거고요. 브렉시트가 가결되면 큰 후폭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코빈이 그 적극적으로 브렉시트 반대 운동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결과는 안 똑같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메시지가 왜냐하면 파급력이 없죠. 이미 노동자 계급은 30년간 지속된 체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란 말이죠. 노동당은 자신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확고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런 걸 따지는 그러니까. 사람과는 다른 상당한 차원에서 논리야, 그렇죠. 예. 다른 차원에서 노동자의 실질적 이해를 노동당이 대변하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그 우파들도 자유무역의 문제라든지 실업이 많아지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당이 정작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건 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동당이 문제를 제기 안 한 건 아니죠. 코빈이 집권한 이래로 코빈은 새로운 사회적 의제, 기본소득이라든지 금융통제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적 의제를 던졌고 문제를 제기해 왔죠. 그러니까 청년층이 열광을 했고 그런데 이 유럽 문제에 대해서 지금 브렉시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브렉시트 브레메인이라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침묵하거나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기 입장은 했어야죠. 일단 저는 뭐 입장이 너무 확고해가지고요. 브렉시트는 잘했다 이런 입장에서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가 네, 그런 네.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 좀 두 가지를 명확히 좀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브렉시트를 선택한 사람들, 네. 민중들 네. 하고요. 브렉시트를 선동한 극우파 이 두 개를 좀 확실히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저희 별개다. 네, 아주 별개로 네. 좀 봐야 되죠. 물론 연동이 돼 있는데요. 두 개를 좀 별개로 좀 봐야 되지 않는가. 먼저 저는 유럽 통합과 세계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계속 이뤄온 노동자들, 저소득층, 이 분노에 먼저 일단 공감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먼저라고 봐요. 브렉시트에 나타난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일단 존중해야 된다. 이것을 말이죠. 우리나라 신문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극우파에 휘둘린 것이다. 뭐 정신이 나갔다. 저소득층의 우매한 결정이다. 뭐 노인들이 청년들의 미래를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그렇게 난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걸 먼저 좀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근데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근데 그런 목소리의 정당성 요구와는 별개로 그런 목소리가 과연 올바로 대변되었는가. 과연 그런 분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냐. 이번 브렉시트를 정치적으로 주도한 세력은 잘 아시다시피 영국 독립당 같은 극우 세력하고 보리스 존슨 같은 보수당의 무책임한 정치인들인데 그들은 브렉시트 결정이 나자마자 그들이 내걸었던 공약들을 전부 거둬들였잖아요. 대표적으로 EU 분담금 낼 것을 빼서 내지 말고 공공의료기금으로 돌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브렉시트 하자마자 언제 그랬냐 우리가. 근데 극우파 이 선동가들이 이런 사기극은 사실 우리한테는 낯설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신자유주의자들이에요. 예, 절대 민중의 친구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의 술책이 먹혀들고 있다는 거죠. 마치 대중의 빈곤이 이민자들 때문인 것처럼 배회주의와 인종주의를 조장하면서 영국이 영국의 문제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마치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동하는 거 이게 먹혀든다는 거 이게 지금 문제인 거고요. 신자유주의 EU 체제와의 희생자들이 여기에 말려들고 있는 이런 현실이 문제라고 보고요. 다시 말해서 노동당은 사실상 지금 아까 이제 휴 프로님이 잘 말했듯이 사실 노동자의 정당이 아니었잖아요. 중산층 정당화 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면서도 이제 코빈이 새로운 노동당을 만들려는 혁신은 아직 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고 새로운 진보 세력이 등장하지 못한 이런 현실에서 좌파의 무능 이것이 대중의 정당한 분노가 극우 세력 강화로 귀결되고 있는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저도 브렉시트 국면을 경고하면서 극우파가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연합의 비판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자유주의적 사조가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점도 있고 브뤼셀의 이유가
어떤 국민도 선택하지 않은 테크노크라트의 관료 권력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선출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의회보다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주권을 원하는 것이지 국민 주권이 제대로 선언 유럽연합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배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겹치는데요. 금융자본주의 천병이라는 점입니다. 금융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않고는 대중의 삶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 저는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은 사회의 불안을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주의적 입장을 생각한다면은 마음껏 개방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사회가 수용 능력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브렉시트 우파에게 큰 힘을 실어줬던 로드럼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그 파키스탄 출신의 범죄자들에 의해서 천여 명의 가난한 영국의 어린 여자애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정작 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경찰은 이것을 방관하거나 지역사회는 인종차별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손대기가 싫어서 쉬쉬해왔단 말이죠. 저는 이주를 이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이민 정책을 수행해야 불화가 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읽은 가디언 사설에서는 그 제레미 코빈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코빈은 이민자에 대해서 아주 자유방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 자유방임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유권자들이 극우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더라고요. 참 이민 문제 이거는 인권의 문제와 관련된 거라서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주 민감하긴 한데 사회적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민과 난민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민이란 건 받아들이는 거고요. 네. 난민이란 거는 잠깐 체류권을 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영국의 문제가 되는 건 이민 문제고요. 독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난민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EU 체제하에서 더 나아가 이 유로존 체제에서 빈곤층이 사실 양산되고 있잖아요. 사회 하층으로 전락하고 있고 그게 극우파의 온상이 되고 있고 이게 사실 지금 영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 전역이 그런데요. 유프로님 말씀대로 EU 체제하에서 사실 극우파가 지금 계속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EU 체제가 그 자체가 그냥 극우파를 양산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 무매개적으로 극우파가 EU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건 저도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EU 체제가 극우파를 배양하는 데에는 새로운 좌파의 부재라는 그런 매개가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유럽에서 이제 중도파, 중도좌파, 중도우파는 기층 대중 입장에서는 파산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예. 중도좌파, 중도우파의 구별 자체가 대중한테는 무의미해요. 독일에서 기민당과 삼민당 오래전부터 신자유주의의 파트너잖아요. 연정도 하고 지금 연정하고 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지금 집권당이 사회당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맨날 지금 불타오르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예,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천병입니다. 대중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도좌파 중도우파라는 건 신자유주의라는 몸통의 좌우 날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중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새로운 대중운동, 새로운 정치운동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사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은 스페인의 포데모스 운동에 사실 일찍이 주목을 해왔거든요. 이번 주에 사실 스페인 총선이 있었어요. 저희는 사실 포데모스가 2당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기대했는데 아깝게 약간의 차로 이제 3당이 됐잖아요. 어쨌든 주목할 것은 스페인에는 포데모스가 이런 새로운 대중의 분노를 잘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극우 세력이 대두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중의 정당한 분노를 응집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가 있다면 극우를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영국은 독립당이 대두됐잖아요. 네. 프랑스는 국민전선이 득세했잖아요. 극우죠. 둘 다 좌파 정당이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즉 신자유주의 이후에 몰락한 대중의 정서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 이게 극우가 대두되는 나라의 공통점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중도좌파,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당이라든지 독일 사민당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은 뭐 그렇게 구별이 안 되죠. 기민당이라든지 중도 우파하고 구별이 안 되는데 자신들이 여전히 중도좌파라고 하면서 또 사회적 유럽이라는 이 가치, 그냥 이건 제도도 없고 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사실은 일종의 가치 선언으로 규범적으로 계속 사회적 유럽을 운운할 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는 아무 대안 없이 자화자찬만 해왔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게 거짓말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점점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고 그 지지율을 삼킨 게 그 나라의 이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극우가 삼키느냐 아니면 스페인처럼 포데모스가 등장하느냐 아니면 뭐 시리자가 등장해서 그리스처럼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좌파의 오히려 이 활성화를 위해서 동원하느냐 이런 게 이제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 구도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케인즈주의에서 비롯된 구도, 좌우 구도 이게 유럽식 어떤 좌우 구도죠. 이건 이게 깨진 거고, 그러니까 좌는 이제 뭐 복지와 통제, 그리고 우는 뭐 더 많은 자유와 긴축 이런 걸 주장하는 구도가 좀 깨진 거고, 물론 그 의제들은 다 살아있지만 위아래 구도로 재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 엘리트,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는 그게 아까 뭐 유프로님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브뤼셀의 관료 정치죠. 테크노크라트들. 그게 위고 아래는 사실 피플인 거죠. 위아래의 정치로 재편됐다. 포데모스가 이것을 가장 잘 활용했기 때문에 어쨌건 뭐 근소한 의석 차이를 보이는 제3당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언제나 선거에도 확보되는 안정적인 지위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네네. 특이한 현상은 이틀이 오성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성운동 역시 특이하죠. 이거 뭐 아젠다만 보면 이게 좀 극우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죠. 오성이라는 게 공공수도, 지속가능한 교통, 지속가능 발전, 인터넷 접속의 관리, 생태주의입니다. 여기까지 특이하죠. 얘기하면 아주 이게 특이하죠. 도대체 이게 우파 그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설립자 코미디언이죠. 직업이 코미디언인 분인데 그 사람이 반이민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성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죠. 2013년 14년에 미리국을 이렇게 하는 하다가 어린애들이 이제 죽은 사건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리국 업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오성운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당원 이 전자투표를 했어요. 그 전자투표의 결과 재미난 얘기가 결론이 났습니다. 미리국을 하는 법을 금지해라, 없애라. 그러면은 저렇게 숨어서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성운동의 이 지도부는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뭐 극우가 이것을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통제가 가능한 건가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오성도 유로스캡틱 유럽연합 반대파이죠. 그렇게 보면은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온도 차이를 보이지만 포데모스, 오성, 시리자가 다 사실은 유로스캡틱 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발견하는가가 유럽 좌파운동 혹은 정당운동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문제 해결은 아니다. 또 그렇게 선동하는 극우파를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브렉시트 선택으로 나타난 이 중하층 대중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기존의 그 중도파 과도 지배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운동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뭐 브렉시트가 문제 해결은 절대 아니지만 브렉시트는 결정된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가 되면 세계 경제가 심지어 한국 경제까지 큰 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까? 며칠 저는 그랬죠.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정말 안 갔어요. 예, 그 뭐 폭락하던 주가도 며칠 만에 다 회복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부터 저는 새롭게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브렉시트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이제 그 이면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그럼 이제 유프로님 왔을 때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으니 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혹은 이제 유럽연합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